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오르기가 쉽게 된 약간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나다니는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가 그만큼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더 가격도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둘 다한테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도 올랐고 가상자산 시장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자산들의 흐름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컨설팅 네. 이런 거 많이 하신다면서요.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뭔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같이 오르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8월 1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기도 했고 과거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수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불거지면서 사실은 지금의 상승장이 시작됐다 보시면 되는데요. 네. 불안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되게 역설적으로 8월 1일부터 한 8월 14일, 15일까지 쭉 올랐습니다. 가격이. 뭐 주식시장도 오르고 코인시장도 오르고 다 네. 같이 올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연속적으로 몇 차례를 할 것이냐가 지금 시장의 굉장히 관심사예요. 네. 근데 요 한참 바짝 오를 시점에는 연내 3번을 하는 게 이 시장의 합의였습니다. 컨센서스였는데 지금은 2회로 지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뭐 물가도 조금 더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반등하고 네. 있는 추세다. 그래서 보통은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금리를 쉽게 연속적으로 내리기 어렵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복합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될지를 시장이 네.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이 같고요. 고용 지표와 이제 물가 지표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연준에서는 네. 두 가지가 지금 약간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연준의 태도는 물가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그렇죠. 보는 태도였어요. 네. 왜냐하면 고용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나온 적이 없었고 근데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럼 물가냐 고용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8월 23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연준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네. 하는 연례 행사인데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 다 오고 일종의 학술 행사인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좀 더 보겠다. 그렇죠. 네. 일단 고용이 지금 문제인 것 같으니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지금은 연내 2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으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미국의 이제 금융가에 있는 기준금리랑 연결되어 있는 선물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올해 안에 2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한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할지 그렇죠.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한 번 더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 초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됐었던 네. 그 지표가 그 다음 달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방향이 또 좀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스콧 베센트 장관이 9월에 뭐 50bp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총 한 100bp 네. 인하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거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게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발언을 한 게 14일, 15일 정도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날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2만 3천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에 이제 PPI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굉장히 높게 나와서 그렇군요. 사실은 스콧 베센트 장관은 이 발언을 살짝 회수했어요. 그래요? 50pp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50bp 얘기는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거를 좀 보면서 그렇군요. 사실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일종의 이제 코인 시장을 보면은 순환매 구조로 돼 있어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더리움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오르려면 어쨌든 비트코인이 적어도 횡보는 해야 가는 시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 흐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둘 간의 커플링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 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순환매가 있었던 시장은 그 전통 금융권에서 자금을 넣기 이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순환매가 처음에 깨진 시기가 언제냐면 2024년 초에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렇게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순환매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면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올라간 상태에서 나중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먼저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빠져요. 이 올라간 만큼 이 사람들이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 차익을 더 시총이 낮은 암호화폐들로 옮겨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순환을 하는 그렇죠. 거죠, 말 그대로. 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순환매인데 ETF로 들어온 돈들은 말하자면 비트코인 샀던 돈이 다 빠져나가서 알트코인, 저시총 알트코인을 살 수가 없거든요. 얘네는 ETF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작동하지 않는 구간이 생겨버렸죠. 네. 그런 어떤 매크로 변수도 있지만 지금 이더리움 시장을 보면은 이더리움만 전문적으로 사모으는 기업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DAT라고 해서. 네. 뭐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지금보다 이더리움이 뭐 4배가 더 갈 거다. 비트코인은 역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기간을 좀 충분히 주면 한 뭐 2030년 정도까지 주면 충분히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DAT 기업들 중에 비트마인 같은 기업이 6월 초부터 이제 이더리움을 사기 시작했는데 거의 2달 반 만에 170만 개를 샀어요.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치면 80억 달러니까 대략 한 10조 이상이 되죠. 네. 예, 그렇게 많은 이제 이더리움을 샀는데 이더리움을 왜 샀어요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월가 이제 인터뷰어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차기 이더리움이 미래의 어떤 월가에서 사용하는 금융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뭐가 있냐면 RWA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 위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들, 그렇죠. 부동산이나 뭐 미술품이나 아니면 뭐 국채나 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하니까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만 설명을 네. 먼저 드리면 지금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이게 이제 계좌로 뺄 때까지 이틀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수금 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없는데 왜 내 주식 계좌를 팔았는데 이걸 내가 맞아요. 이틀을 기다려야 되나 네. 생각이 들지 들죠.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 금융권에서의 어떤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데 요걸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약간 부조리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비트마인 지금 의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톰리라고 하는 네. 월가에서 약간 유명한 투자 구루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래 금융의 어떤 투자 도구, 이 금융의 도구가 될 거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한국인들은 리플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리플은 SEC 소송 그 이슈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리플 가격이 거의 맥을 못 쳤었는데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도 한 차례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SEC와의 법적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현물 ETF 승인이 상당히 좀 유력해 보여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이미. 지금 솔라나를 포함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알트코인 ETF에 걸려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테이킹을 허용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킹이라는 게 일종의 뭐 지분 증명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분 증명 방식에서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 예금하면은 이자 주잖아요. 네. 그래서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 네트워크에 자기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예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이자의 형태로, 이자 형태라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받는 이자는 이제 원화를 맡기면 원화를 주잖아요. 네. 요거는 이더나 솔라나를 맡기면 연율로 치면 한 3% 정도의 이더리움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1년에 3%면은 상당히 좀 큰 금액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문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ETF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자를 주는 상품은 우리가 증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증권 처리가 돼버리면 네. 상당히 많은 규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지금 ETF를 어떻게 허용해 줄 것인가. 이게 SEC가 가지고 있는 되게 골치 아픈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네. 사실은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SEC 지금 위원장도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ETF들이 빨리빨리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좀 난점이 있습니다. 네. 해주고 싶을 거예요, 엄청. 근데 어떻게 이런 이자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증권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네. 이 문제가 이제 그렇죠. SEC의 고민점이죠. 근데 솔라나는 보통 나올 때부터 이더리움 킬러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솔라나가 정말 이더리움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이제 봐야 돼요. 왜냐하면 DAT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몇 달 사이에. 그게 DA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가격이 네. 오른 건데 솔라나도 지금 DAT 기업들이 좀 약간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또 관심
매도가 많이 쏠릴 수 있고 둘 사이에 좀 좁히기 어려운 간극은 뭐냐면 이더리움은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블록체인이 멈춘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원래도 자주 멈추기로 유명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가령 굉장히 큰 금액의 어떤 국채라든지 에셋을 RW의 형태로 이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이 멈추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런 이제 용도의 체인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서 그 마이클 셀러 회장이 자기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는 기업이 이게 사실 언제 또 이 매도 이슈가 터질지 몰라서 그 약간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비트마인이 지금 서학개미 이 투자자들도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비트마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되게 인기가 많은데 네. 이 친구들이 SEC에 이제 제출했었던 기업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축적하는 기업이지만 적절한 상황이 됐을 때 또 매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아예 기업 설명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매수를 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 톰리 의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체 이더리움 유통량의 5%를 확보할 때까지는 매수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기업가의 발언 그 자체를 신뢰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상황 예. 따르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지인들이 많이 물어봐요. 네. 비트마인을 사야 되는 건지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 건지 약간 혼동해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조언을 주는 거는 네가 투자하는 게 그 이더리움을 사는 기업인지 아니면 이더리움 자체인지. 예, 그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기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 이더리움 자체를 선택해야 돼요? 장단이 있죠.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기업보다는 이 기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측면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이 마음을 먹으면 이더리움 가격을 또 시세를 낮출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예. 과정에서 또 이 기업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포지션을 잡고서 예. 매도를 하게 되면 이득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수급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은 DAT 기업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을 봤지만 요즘은 가끔 고래가 등장을 해서 네네. 최근 이더리움 시장에도 어떤 고래 하나 등장했잖아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팔고 그걸 그대로 이더리움을 샀는데 네. 근데 특이한 거는 이거를 고배율 롱 포지션으로 샀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이더리움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가 좀 무식한 매매를 했는데 네. 이 비트코인 25,000개 정도를 거의 한 이틀 사이에 팔아가지고 25,000개 대부분을 이더리움 현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몇 천만 달러 정도를 이더리움 고배율 네. 이제 롱 포지션을 잡았죠. 근데 아마 이 롱 포지션 잡은 건 손해를 많이 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도 그 이후로 좀 내렸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친구는 손해를 봤을 텐데 이 사건이 좀 함의하는 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지갑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 시기, 그러니까 2020년 전후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거의 전량을 이더리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액 자산가가 보기에도 앞으로는 이더리움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에 가능한 네.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올해 초만 해도 비트코인이 훨씬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선호도가 높았거든요. 예.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더리움은 확장성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여기에 딱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어느 게 더 좋아질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디지털 통화 세계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달러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징 같은 지금 상황인 거고 여기서 제일 살 수 있는 비싼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발행량도 정해져 있고 희소하다 보니까 가치가 오르기가 쉽게 된 약간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나다니는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공짜로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지나다닐 때마다 통행료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가 그만큼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더 가격도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둘 다한테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크립토에 원래 있던 테더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만 아직까지는 있고 지금 신규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조금 덜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약간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지금 401k 거의 투자 허용한 거 그 이슈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사실 401k 뭐 말이 쉽지 투자금 실제로 들어오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401k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에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원래 401k는 가능하긴 했어요. 근데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경고문을 봤어야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1k가 직장 단위로 원래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직장에서는 또 도입을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됐어서 확실히 이게 호재는 호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1k가 직장 단위로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우리는 왜 안 해요라는 얘기를 안 하면 도입을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사업주 쪽에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 자산 투자에 대한 좀 부담감 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대략 한 6개월 정도 후가 되면 실제로 401k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추세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 어쨌든 401k 자체가 워낙 많은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 정확하게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오를 것 같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각 코인별로 지금 리스크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저는 리플 같은 경우는요 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몇 번의 상승 구간에서 리플랩스가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랩스가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의 물량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가격이 오를 때마다 실제로 최근에 시중에 푸는 네. 이 물량을 조금씩 늘려온 것도 사실이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리플랩스를 만든 파운더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 파운더들도 당연히 리플을 많이 들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많이 좀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대주주가 주가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주식 던지는 거랑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단점이라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제 주변에도 리플 투자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뭐 신경도 안 쓰시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분명히 신규 어떤 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솔라나의 네. 리스크를 이제 짚어보자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식 자체가 뭔가 밈 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블록체인으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미래적인 느낌,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시게 말씀하신 게 솔라나가 최근 한 1년 이상, 1년 반 정도 성장한 과정을 보면 밈코인이 잘 돼서 전체 맞아요. 시총이 올라갔던 네. 케이스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취임하기 전에 나왔었던 트럼프 밈코인 있잖아요. 그것도 솔라나. 그 솔라나가 지금 역대 최고가가 그때 찍었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밈코인이라는 거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열광적으로 막 하는 시기가 있는데 가령 시장에 어떤 열기가 좀 잦아들고 좀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럴 네. 때는 아예 민코인을 거들떠도 안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솔라나가 또 잘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솔라나가 민코인 둥지 같은 느낌이 블록체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결제나 이런 부분에 특화돼서 우리도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비전 같은 거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얘기를 해왔고 네.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보면 지금의 행보가 약간 아쉬운 것은 사실이죠. 네.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이 코인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신다라고 네. 하셨는데 요즘 서학개미들 보면은 비트마인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과열 국면 아니에요? 과열 국면을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저는 약간 그 느낌은 있어요. 6월 달에 사람들이 또 막 열을 올려서 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클 주식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서클 주식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많이 샀는데 서클 가격이 한때 주당 한 $300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 초반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에 서클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사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할 만큼 과거에는 굉장히 좀 화제였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랄까 네. 오래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DAT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주식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상장된 기업이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는 이 자산 가치보다 프리미엄이 얹어져서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더리움 보유한 물량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높다라고 네.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 비트마인은. 그래서 이더리움의 결국에는 가격에 달려 있겠지만 그렇죠. 이더리움이 폭락하면 같이 이제 주가도 떨어지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순환매 사이클도 좀 깨진 것 같고 이더리움 안에서도 이 스몰캡과 라지캡 사이에 순환매도 깨진 것 같고 뭔가 좀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좀 각별히 그런 어떤 사이클도 보고 매크로 지수도 보고 또 어떤 기관과 기업의 움직임 보면서 신중하게 네.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김동환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